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이의 심층분석 집권 여당 방송 땡명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금융기관들에게 질타를 하셨습니다. 이자 놀이만 하지 말고 투자 확대에 신경 써라. 응? 그러니까 늘 신용 좋은 사람들한테나 대출해주고 이자놀이 앉아서 돈 벌지 말고 여기저기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그 벤처기업이나 이런 데 투자를 확대해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제 배당소득과 금융종부세에서 분리 추진을 하겠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들 아마 주식 투자하신 분들 중에 그 우량주들을 사면 배당을 해요. 배당을 하게 되면 그 물론 우리야 소액 투자자들이니까 배당금이 얼마 안 되지만 좀 배당금을 꽤 받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천 징수를 하거든요. 근데 이 원천 징수를 하고 나서 그 한도가 넘어가면 이게 종합소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좀 불평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배당소득과 종합소득을 분리한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배당소득이 1년에 뭐 2천만 원 미만 요 정도는 원천징수로 16%인가 이 정도를 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내 종합소득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합소득에 포함될 경우에는 세율이 40%가 넘어요. 46%인가 뭐 그렇게 됐던 건데 이거를 이제 분리 과세를 하겠다라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인사 문제로 여기저기서 이제 좀 시끄러웠었죠. 뭐 그 누구였죠? 이름도 그 누구야? 그 국민통합비서관뿐만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그리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다음에 강선우 후보자 이런 좀 여론의 좀 질타들이 있었죠. 그래서 인사검증 절차를 보완하겠다. 국민 눈높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비서관들 뽑을 때도 그 사람이 어떤 과거에 책을 쓰고 어떤 과거에 일들을 했는지도 들여다보겠다라고 해서 아마 막말 유튜버 인사처장 최동석은 조만간 경질될 걸로 보입니다. 예. 비서관들의 저서도 들여본다고 했으니까 누구보다도 막말 유튜버였던 최동석 과거에 문재인과 윤석열이 같은 계열이래요. 아무리 문재인이 원망스럽고 그래도 어떻게 문재인과 윤석열을 같은 계열로 보면 노무현 대통령을 윤석열과 같은 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가까웠던 친구 문재인을 윤석열과 같은 계열이라고 하면 그 문재인을 가장 신임했던 노무현 대통령까지 윤석열과 같은 동급으로 보는 거죠. 미친 거죠, 이건. 이런 애들은 가만두면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민주당의 전통성에 금이 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앞으로 인사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강훈식 비서실장을 주제로 해서 인사위원회를 가동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초부자 감세 이전으로 법인세 인상 기정사실화시켰다라고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하셨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번에 약간 제가 조금 지적을 하나 해주고 싶은 게 법인세를 인상한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뭐든지 인상 이러면 좀 부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원래 법인세가 25%였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24%가 된 거잖아요. 법인세 정상화라고 해야 돼요. 말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마치 민주당이 집권하면 세금 올린다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25%로 복귀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법인세 정상화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들 하나하나 우리가 좀 과거를 답습하지 않고 법인세 인상을 기정과실화가 아니라 법인세를 정상화시킨다라고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봉욱 민정수석께서 검찰개혁은 수사 기소 분리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직권남용죄 기소 굉장히 신중하게 하겠다. 이 발언은 뭐냐면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연계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요즘 공직사회가 그 복지부동에서 낙지부동으로 됐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낙지가 딱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낙지부동이다라고 하면서 이게 왜 그러면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원론적으로 기존에 있던 업무 외에는 하지를 않으려는 습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공무원들이 창의성을 방해하고 시대 변화의 흐름에 더욱더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점점 이렇게 발전을 해가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그 이유가 어디에서 있냐면 전 정부의 과도한 정책 감사, 윤석열 같은 경우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 감사를 때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걸 잘 지적을 해서, 잠깐만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걸 딱 짚어갖고 그 과한 정책 감사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전 정부 감사 수사 이거는 최대 자제시키게 하겠다. 이거는 왜 이렇게 하냐면요, 그 악순환을 단전시키는 겁니다. 늘 정권이 바뀌면 전 정부에서 어떤 일을 한 거에 대해서 뒤지고, 물론 국힘당이 했던 것들은 좀 뒤져야 돼요. 저 새끼들은 4대강 녹조라떼 만들고 자원외교 만들고, 진짜 내가 열받는 거는 아직도 저 이명박이가 천문학적인 자원외교를 하면서 빼돌린 돈을 우리가 못 찾은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는 화가 납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직문화 개선 5대 과제를 추진한다라고 해서 정책 감사를 폐지하겠다. 그리고 직권남용죄를 신중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 이거를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이런 지시를 할 때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걸 못 박아요.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우리 지금 뭐 진보와 보수 할 것 없이 이재명은 한다라고 하면 한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신중하게 수사하라를 100일 안에 이 공무원들의 5대 과제를 개선하겠다. 언제까지 시한을 정해준다는 거야. 100일 안에 하겠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한 지 이제 50일 됐잖아요. 나머지 50일 안에 이런 것들을 전부 하겠다. 그리고 저는 참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실무에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늘 공무원들은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여러분들이랑 나나 생각해 늘 질타를 하는 대상이었죠. 반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교육도 강화하고 포상 제도를 늘리겠다. 잘하는 사람들에겐 공무원들 그냥 뭐 철밥 그릇이 아니라 포상을 늘리면서 그 진짜 못하는 애들에게는 질책을 하지만 잘하시는 분들에게는 포상 제도를 확대하겠다. 저는 이런 건 굉장히 좋은 거, 일을 할 때 그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역시 행정 실무에 강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공무원들의 부패 행위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그리고 명확한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 그래서 이런 공무원들의 어떤 그 개선점이나 이런 것들은 봉욱 민정수석을 그 팀장으로 여러 가지 TF를 꾸리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게 대통령의 힘이다라고 하는 오늘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그게 어떤 게 있냐면, 경찰이 대통령 지시 떨어진 지 한 이틀 만에 참사 유족 2차 가해 수사팀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조직 신설 및 담당자들을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경찰 안에서.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국가적 재난 참사에 대해서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과거 일베들이 세월호 참사 때 폭식 투쟁을 하고, 이번에 이태원 참사 때도 신남성연대나 이런 자들이 놀러 가다 죽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2차 가해를 했던 것들을 2차 가해 수사팀 구성을 박차를 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 내에 이 수사팀을 지원을 받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도 아마 대통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리이기 경쟁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은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자를 심사해서 선발하겠다. 이거는 앞으로 진짜 아직도 5.18 비하하는 새끼들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5.18을 비하하고 북한군이 침투하고 북한군의 소행이다. 이 끝없이 언제까지 이런 막말과 그 5.18 유족들 얼마나 상처를 수십 년 동안 받았습니까? 이제는 좀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건 아주 바른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내란 수계, 내란 재판에 지금 3주째 불출석을 하고 있죠. 재판부가 구인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검토할 게 아니죠. 당연히 오히려 재판부가 구인을 검토하는 게 아니라 구인 영장을 발부해서 끌고 와야죠. 응? 이제 와서 3번 안 나왔다라고, 여러분들 같으면 3번 안 하면 벌써 체포하러 옵니다. 일반 사람들 같으면 체포하러 와요. 구인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솔직히 여러분들 이런 좀 얘기를 하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제가 정치 분석하는 거랑 민주당이나 이쪽에서 대응하는 게 좀 늦어요, 저보다. 그게 뭐냐면, 제가 예전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내란 특검 아무리 열심히 조사해도 이 조희대 사법부에다가 이 재판을 맡기는 순간 이거는 진짜 솜방망이 처벌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늘 주장했던 게 뭐죠? 내란 특별재판부라고 얘기했죠. 기억나시죠? 제가 계속 이 특검 시작하기 전부터 제가 내란 특별재판부가 없으면 이게 반민특위 때 우리가 했던 반민특위위원회에서 만들었던 반민특위 재판부 같이 이건 내란 특별재판부로 이거는 승부내지 않으면 얘네들 이거 쟤네들은 왜 그래? 우리는 진짜 이거 국기문란이고 나라가 전쟁통에 빠질 뻔했고 국민들이 총칼에 진짜 희생당할 뻔했던 진짜 쿠데타가 일어났었는데 이거를 지금 조희대 대법위원장이나 지금 지기현 사법부 재판장이나 이런 자들의 형태를 보면 일반 형사사건으로 알아요. 제 말 맞죠? 그냥 일반 형사사건 취급을 합니다. 예전으로 치면 이건 3조기 멸해야 되는 당장 사약을 받고 모가지를 쳐야 되는 놈들이에요. 참수형을 쳐야 되는 놈들인데 그냥 제가 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 그랬냐면 이게 단순한 형사사건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100만 명이 외환으로 북한이 어떤 조금이라도 움직였으면 전쟁 나갖고 우리 다 죽을 뻔했어요. 지 계엄령을 선포하고 지 계엄령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북한의 무인기를 침투시켜갖고 북한에게 도발을 해서 국민들은 무슨 죄입니까? 지 계엄령 정당화시키고 지 마누라 천하의 개 천박한 개 지키려고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들리는 소리가 이춘석 법사위원장이죠. 그리고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이 지금 계속 대법원이나 영장실질심사 판사들이 지금 특검의 어떤 영장 집행에 대해서 계속 기각을 할 경우에는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얘기했어요. 내란 특별재판부를 논의할 수 있다. 논의만 하지 말고 그냥 빨리 하십시오. 난 진짜 그냥 처음부터 특별재판부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논쟁이 없습니다. 우리가 검찰 수사를 못 믿어서 특검을 만들었죠. 왜 그러면 사법부의 수사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제 말 이해가 가시죠? 검찰 수사를 못 믿기 때문에 특검을 한 거예요. 지금 같은 조희대나 지기현에 우리가 재판을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기 때문에 특별재판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특검과 특별재판부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세트예요, 세트.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 민주당 뭐 앞으로 뭐 사법부의 판단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특검에는 특별재판부라는 앞으로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재판 특히 이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된다. 계엄, 내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좀 법을 좀 개정하더라도 내란과 외환 국가적 위중 상태 굉장히 심각한 어떤 이런 죄들은 일반 재판부가 아니라 특별 재판부에서 할 수 있도록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돼요.
민주당 빨리 누군가가 빨리 당대표가 돼갖고 특별재판부 설치를 당론으로 밀어붙여갖고 그냥 민주당이 하면 바로 통과됩니다. 그러면 지규현이가 지금 재판하고 있는 거 다 뺏어와서 다시 재판 열어갖고 제대로 좀 해주십시오. 그쵸 여러분들? 제 말 이해하시죠? 언제까지 지규현 그 룸사롱 판사 지규현을 믿고 조희대를 믿고 정작 제가 왜 빨리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1심에서 얼마 정도가 검사들이 때렸어요. 1심에서 어느 정도가 왔어요. 2심에서 어떻게 뒤집혔어요. 대법원에서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대법원에서 또 뒤집어 갖고 무죄 취지의 판결로 해갖고 뒤집으면 어떻게 합니까? 진짜 이런 윤석열이나 이런 국기 문란 김건희 천하의 개의 호로쌍 이런 것들은 진짜 단심제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빨리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이 재판 여러분들 미쳤다고 1심, 2심, 3심까지 갑니까? 안 그래요? 내란이 그냥죄예요? 외환이 그냥죄예요? 이 재판을 왜 1심, 2심, 3심제로 합니까? 군대를 동원한 재판은 군법으로 다스려야 되고 단심제로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랑 나랑 앞으로 특별재판부 반드시 설치하라고 운동해요. 이게 가장 급해요. 나는 딴 것도 없고. 내가 보면 특검이 아무리 죽으라고 수사해도 지기현 재판부나 영장 기각시키고 민주당 딴 거 없어요. 빨리 다 새로운 당대표 특별재판부부터 설치해갖고 지기현 재판하는 거 뺏어오고 왜 이걸 조희대 사법부에게 맡기냐고요. 저는 이거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청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앞에 가갖고 특별재판부 설치하라 집회도 하고 여러분들 누군가가 좀 나서세요. 이런 거 쓸데없이 정청래 수박이다 그러면서 거기 쓸데없는 집회하지 말고 이런 거 좀 집회하세요. 학현이 형 잘 들어. 이런 거 좀 해. 이런 거 네. 그 다음 네, 한때 윤석열 사단이었던 자들이 지금 이제 윤석열과 결별하고 다 떠납니다. 누구냐면 한때는 친윤의 핵심이었던 송경호, 윤석열 정부에서 중앙지검장까지 했던 송경호가 사직을 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시잖아요. 조만간 검찰 중앙지검장부터 해갖고 고위급 인사가 있어요. 미리 알아서 벗는 겁니다. 한때 윤석열 사단이고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송경호 고검장이 좌천됐었죠. 이 사람이 왜 좌천됐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김건희 디올백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중앙지검으로 끌고 와서 해야 된다고 말하자마자 좌천됐던 거예요. 그래서 고검장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좌천됐었고 여러분들 고영곤 그 악질적인 고영곤 기억하십니까? 제가 고소했던 이 고영곤이가 누구냐면 조국 장관님과 정경심 교수님을 말도 안 되는 그 사람 누구야? 옛날에 그놈 누구죠? 무슨 대학교야? 동양대학교 그 학장이었던 그놈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최성애. 이 최성애를 조사하고 양쪽을 다 조사해. 고영곤이가 제일 악질이거든요. 고영곤도 윤석열의 어떤 핵심 측근이었는데 고영곤 윤석열 정부에서 어디서 일했었냐면 비수사부였던 수원고검 차장검사였었어요. 지금 송경호, 고영곤 다 지금 옷 벗습니다. 지네가 이제 저질렀던 죄들을 이제를 알아야죠. 그 다음에 박세현 고검장도 윤석열 내란 특수단을 맡았던 박세현도 다 옷을 벗는다.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반가운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전국 지지율이 17%까지 떨어졌습니다. 왜 그래도 17%까지 나오냐? TK 지역에서 그나마 지지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지율을 하면 17%인데
서울 11%. 예. 아니 좀 있으면 서울 한 자리로 무너집니다. 한 자리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TK 지역에서 19%, 보수 지역에서 19%가 그러니까 TK에서 35%, TK 35% 포함해서 전체 17%, 서울 11%. 끝난 거죠. 안 됐습니다. 근데 서울은 조만간 제가 보면 한 자릿수로 떨어질 것 같고, 나이스라고 하죠 이걸. 10%마저 이제 위태로운 상황이고, 호남 7%. 더욱더 여러분들 기분 좋은 거 뭔지 아세요? 중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힘당 지지율이 12%. 중도층에서 12%. 이러면 그냥 굳이 우리가 정당 예산 심판 청구 안 해도 지네끼리 날아가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 하고 갈게요. 네, 검찰이 이제 과거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나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으로 합시다. 대북 송금 사건이라는 거는 검찰 프레임이니까 아직도 조국 사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조국 사태라고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검찰이 만들어낸 조국 죽이기였고 이거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아니라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에 이재명 대통령을 엮은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 사건이나 성남 FC 사건 이런 사건들 다 검찰에 억지 기소를 하고 다 날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 이제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검찰 안에서 이제 과거사 검찰 수사를 우리가 이제 들여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이 과거사위원회법을 만들어서 이 검찰이 어떤 수사를 했는지 들여다보면 조작의 흔적이 나오면 전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는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거 누누이 주장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은 당연한 거고 중요한 거는 검찰이 억지 기소 그 기소에 따라서 재판이 갔기 때문에 검찰이 조작 수사가 한 건이라도 발견되면 그거는 공소 유지가 아니라 그 조작을 했던 검사들이 오히려 사법 처리를 당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제가 계속 주장했잖아요. 이거는 검사들 이게 재판 중단되면 정권 만약에 혹시라도 바뀌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 퇴임하시고 나서 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상황을 만드냐고. 저는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 집권할 때 이런 조작 수사들 철저하게 검증해갖고 전부 공소 취소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대통령이 마음 편하게 일하죠. 저는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 다음에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양문석 안 된다고 제가 난리를 쳤었죠. 대출 사기범입니다. 양문석이는. 제가 민주당이지만 양문석은 절대 안 된다라고 누누이 외쳤던 사람이에요. 대출 사기 등 혐의로 양문석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나왔습니다. 이거 제가 누누이 이거 나중에 민주당이 이거 나중에 골칫거리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항소심에서도 여러분들 범죄도 그냥 범죄가 추접스러운 범죄예요. 특경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이거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했어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재반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피고인들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여러분들 보시면 진짜 제가 그 당시에 진짜 이거 부끄러운 사건이라고 했죠. 2021년 4월 대학생 딸을 이용해서 강남 잠원동에 대출을 받아갖고 아파트를 구입한 거예요. 그것도 서초구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사용한 이거 진짜 민주당 진짜 쪽팔렸어요. 저는 그렇게 부동산으로 민주당이 두드러 맞고 문재인 정부에서 그랬는데 지 딸 이름으로 그것도 새마을 금고로부터 기업 운정자 자기 딸 이름으로 가짜 사업자 같은 걸 내놓고
기업 운전자금이라고 하면서 대출금 11억 원을 편취한 뒤에 그걸로 아파트를 산 거예요. 응? 진짜 이거는 쪽팔린 거예요. 응? 근데 더욱더 중요한 거는 자기는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없다라는 거야. 자기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없대. 안에 새마을 금고에다가 이제 대출한 거 갚는다는 거야. 집을 팔아서. 그게 말입니까? 응? 새마을 금고는 대출금이 대출 명목으로 제대로 사용되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해명글을 게시한 혐의도 막 하여튼 진짜 쪽팔린 일이에요. 응? 그래서 이제 이거 알면 여러분들 진짜 쪽팔려갖고 그때 내가 말은 잘 안 했는데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응? 하여튼 어떻게 되냐면 이제 633 원칙이 적용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사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 원이 원심이 유지됐기 때문에 양문석은 이제 대법원 최종 선고 633 원칙으로 3개월 후에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여기에 이제 보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다행히 내년에 안산 여기 이분이 아마 안산 단원이죠. 안산 단원 갑에 그 지역구가 생기는 거예요. 좀 좋은 의원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안 된다고 했던 그 이유가 다 있었던 거야. 응? 그쵸? 제가 안 된다는 이유가 다 있었던 거예요. 저 양문석이 날아갈 것 같으니까, 응? 그 잽싸게 용해인이가 거기에 올 봄에 이사 갔대요. 거기에 선거 이사 간 건지 뭐는지 용해인이 거기에 선거 사무소 차렸대요. 3월에. 진짜 얍삽한 것들이죠, 전부. 어? 용해인이 거기 안산 단원갑에 거기에 양문석 지역구에 사무실 차렸다는 소리가 벌써 저한테 들어오네요. 용해인 그 자리 지가 세월호 때 저도 용해인이를 세월호 때 뭐 대학생 뭐 그걸로 제가 알았었거든요. 하여튼 그러고 앉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좀 중요한 거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아마 관세 협상을 2+1 타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기재부 장관이 출국을 하려다가 출국 직전에 취소가 됐다라고 해서 지금 언론에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 능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일방적인 취소를 했어요. 미국이 일방적인 취소를 한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좀 우리가 좀 미스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일본이 어제 739조인가 759조인가 투자를 하기로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의 카드를 미국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외교적 걸레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이 외교적 결례는 당연한 거죠. 전 세계 깡패의 미국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단은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은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취했고, 그 쌀과 소고기 개방이 불가하다라고 하려면 미국 입장에서는 너희들 그러면 우리나라에 얼마 투자할 건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투자 계획이 이미 미국이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1천억 달러예요. 1천억 달러, 한 136조 정도. 그러니까 일본에 비해서 미국이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카드가 이미 노출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호 관세의 어떤 발효를 일주일 앞두고 우리나라를 압박하기 위한 거예요. 나 그 정도로는 니들이랑 협상 안 해라는 카드죠. 그러니까 2+2 협상에 어떤 우리 기재부 장관이 출국을 하려다가 멈춘 것은 미국의 압박. 니들 그거 갖고는 안 돼라는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리 경제부총리가 출국 뭐 1시간 한 반 정도 앞두고 미국의 일방적인 취소로 이건 노골적인 압박입니다. 더 갖고 와.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니들 더 가져와.
안 그러면 우리는 협상에 응하지 않아. 다시 짜라. 근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제 5,500억 달러 그 759조였는데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거 어떤 투자 계획은 어떻게 정부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부에서 미국의 투자 계획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삼성은 몇백억 달러, 그다음에 현대는 몇백억 달러, SK는 몇백억 달러, 뭐 한화는 몇백억 달러, SK는 몇백억 달러, 이걸 다 모았더니 우리나라가 1천억 달러 규모다라고 이미 미국이 간파한 거예요. 우리나라 그 10대 그룹을 중심으로 해갖고 미국의 투자 계획을 우리나라가 알아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것도 미국에서 알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라서 니들 더 짜갖고 와라. 그러니까 이거는 대놓고 압박을 하는 겁니다. 대놓고.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게 좀 오보가 나온 게 뭐냐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전보좌관과 대면 조촉이 불발됐다. 미국에서 만나지도 못하고 왔다. 이걸로 이제 까는 거죠. 조중동이. 근데 한미 관세 협상 우려가 이제 증폭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외교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걸로 까는 건데 그 유선 협의가 충분히 진행됐다. 미국이 그러니까 조중동에서는 미국이 거절했다. 우리나라 안보실장 만나는 것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까는데,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미국 측이 거절해서 루비오 보좌관과 면담이 불발됐다는 일부 보도는 당사자인 위 실장과 루비오 보좌관의 명예뿐만 아니라 민감한 협상 국면에 한미 간 신뢰도를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오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왜 못 만났냐? 루비오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호출로 참석하지 못했다고 3차례나 사과를 했습니다. 도란프다 보니까 이미 그 루비오 국가안보보좌관이랑 위성락 실장이랑 만나기로 했는데 도란프가 갑자기 루비오 come on please 막 그래갖고 갑자기 호출을 해갖고 루비오가 미안하다 지금 너무 미안하다라고 해갖고 3번이나 위성락에게 사과를 했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또 이면에는 또 어떤 게 있는지 들어봐야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왜 그러면 2+2 협상이 미국의 일방적인 취소에 의해서 있다. 이거는 더욱더 돈 준비해라. 더 압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뉴스는 아니죠. 그 다음에 특검 얘기 좀 할게요. 김건희 특검 얘기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뉴스가 나오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여러분들 김건희 특검에서 3일 회계법인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회계법인 회사를 압수수색을 하는 거예요. 왜 김건희 특검이 3일 회계법인을 압수수색을 했냐면요. YTN 문제예요. YTN 합병, 그러니까 인수 과정에서 이거를 주도한 게 3일 회계법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갖고 있었던 그 YTN 지분을 갖고 있었던 한전 주식과 이런 뭐 이철규가 인수합병 방법을 알아보겠다라고 얘기했던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전에 YTN이 지금 넘어가기 전에는 한전 KDN과 한국 마사회가 지분을 보유했던 것을 이 YTN 지분 매각을 담당했던 주관사가 바로 3.1회계 법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3.1회계 법인이 이 그러니까 매각을 담당을 하면서 어떤 기록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조사를 하면 이철규, 권난동, 그 다음에 통일교 이쪽이 다 나오겠죠. 그래서 통일교의 수건이 YTN을 인수하는 거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냥 통일교가 김건희에게 윤 본부장을 통해서 그냥 준 거 아니죠. 다 이유가 있으니까 목걸이 주고 그게 캄보디아의
사업과 YTN 인수가 결정적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3일 회계법인을 그러니까 YTN도 이제 조만간 정상화 시켜야죠, 여러분들.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이 뉴스가 나왔는지 그냥 특검이 3일 회계법인을 압수수색한 이유를 좀 아셔야죠.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특검이 어디까지 수사가 진척됐냐면요,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있대요. 요거 한번 보십시오. 통일교가 지금 뭐하러 김건희한테 6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주고, 지금 문선명이가 죽은 다음에 통일교의 최총재가 한학자예요. 이 여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할 청탁용 선물을 결제를 합니다. 얘네들은 윤모 전 통일부 세계본부장이 알아서 했다라고 했는데 영수증이 여기서 발견된 거예요. 그쵸? 그럼 얘가 한학자가 윤모의 본부장한테 의뢰를 했고 직접 결제를 해주고 여기에 크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2개, 천수삼 농축 인삼차, 이게 누구를 전달되냐면 바로 건진법사에게 간 거죠. 이제 보이죠? 요 구도. 이 건진법사가 이제 김건희한테 연락을 하면 김건희가 법사님 저희 따까리 좀 보낼게요. 예. 정모행정관이 정지원이에요. 유모행정관이 유경옥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건진법사가 이런 거 한학자 총재님께서 준비해갖고 좀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청탁 문자 그러면 어디서 만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샤넬 가방은 유모 행정관이 받고 이 정지원이는 아마 더한 것들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잘 모르시는 분들인데 정지원이가 누구냐면 여러분들 얘가 유경옥이에요. 얘가 유경옥. 아이고 잘 보세요. 얘가 유경옥. 잠깐만. 내가 뭐 좀 보여주려고 그래. 잠깐만. 뭘 보여주려고 하냐면 얘가 유경옥. 얘가 누구야? 얘가 정지원이야. 얘가. 이 단발머리가 정지원. 얘가 샤넬백을 갖고 밖으로 다녔다는 애고, 얘가 정지원. 여기가 천하의 개 천박한, 그러고 여러분들 얘 얼굴 좀 잘 봐놔봐요. 유경옥이 얼굴 좀 잘 봐놔봐요. 제가 아직 공개 안 하고 있는 영상 중에 하나가 얘가 유경옥입니다. 보이시죠? 얘가 유경옥이에요. 보이시죠? 얘네들입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이제 보시면 얘네를 이제 특검에서 소환을 합니다. 드디어 유경옥, 정지원, 여기서 한 남자 한 명 있어요. 실세 문고리 3인이라고 했던 실세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황종호입니다. 황종호. 강원도 출신 사업가의 아들 황종호가 여기 끼는 거예요. 유경옥, 정지호, 황종호가 문고리 3인방이었어요.
유경옥, 정지원, 황정호가 문고리 3인반이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나 왜 볼펜이 이렇게 됐지? 이거 앞에 앞 뚜껑이 어디 갔냐? 하여튼 지금 통일교 건진법사 김건희의 연결고리 그 청탁을 실질적으로 받고 했던 게 유경옥과 정지원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김건희 특검에서 얘네들만 불러갖고 조지면 뭔가가 나오겠죠. 그래서 유경옥, 정지원 내일 바로 26일 날 김건희가 8월 6일로 예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먼저 조지고 똑바로 안 하면 영장 청구하고 그런 거죠. 지금 특검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뭐냐면 8월 6일 날 김건희를 데리고 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랑 건진법사 청탁 의혹이랑 명태균 게이트 공천 개입을 다 물을 거라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특검이 유모 행정관과 정모 행정관을 소환을 해서 이미 소환한 다음에 다 내용을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김건희를 소환할 때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직도 김건희 여러분들 정신 못 차렸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황제 조사 요구하고 있고, 나 김건희 씨 이 천하의 개 천박한 인간아, 내가 하나만 물어보자. 특검이 아직도 출장 검찰로 보이냐?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진짜? 아니 특검이 아직도 출장 검사로 보여? 검찰로 보여? 이창수? 야, 어디다 대고 특검 조사 방식을 협상을 해? 저녁 6, 이거 왜 이지랄 떨었냐면 자기는 저녁 6시 이전에는 조사 못 받는다. 그러고 나서 하루에 뭐 한 가지씩만 뭐 혐의에 대해서 한다. 그리고 3, 4일 쉬게 해달라. 김건희 혐의만 해도 여러분들 공식적인 혐의만 16개고요. 이것저것 통일교 여러분들 혐의는 없었잖아요. 통일교 이런 것까지 다 하면요, 김건희 여러분들 3, 4, 지 말대로 3, 4일 쉬고 한 건 하고 3, 4일 쉬고 한 건 하면 특검 끝납니다. 그쵸? 특검 끝나요. 얘 말대로 하면 얘는 수십 가지가 16가지가 아니라 제가 보면 100가지도 더 돼요. 3, 4일 쉬고 하면요 거의 1년 걸려요. 조사만. 조사만 1년 걸려요. 그러니까 시간 끄는 거죠. 이럴 때는 특검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차 소환해갖고 영장 쳐갖고 구속시켜놓고 하는 겁니다. 원래 검사들이 그래요. 특검들이 잘 쓰는 게, 특검이 조승사자가 무서운 게 뭐냐, 김건희 특검이나 조승사자 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렇게 뭐 개소리하고 뭐 황제조사 요구하고 3일 쉬고 연병 떨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딱 조사하고 영장 쳐갖고 잡아놓고 수사합니다. 정신 나갔죠. 예, 아까 제가 유경옥이라고 한 애가 샤넬백을 신발로 바꿔서 255문이 누구냐? 그러니까 내일 가서 특검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뭐 할 것 같아요? 유경옥 발 사이즈를 잴 겁니다. 255문인지 260문인지. 김건희가 250에서 55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일 유경옥 발 사이즈부터 재야 됩니다. 그 다음 개 추접한 김건희는 발도 성형하려니에요. 저거 발도 성형할 인간이에요. 귀도 성형했잖아. 귓볼도 성형한 인간인데 이거 보면 귓볼 성형한 거거든 이거. 발도 성형할 인간이에요. 그 다음에 좀 여러분들에게 좀 이상한 뉴스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걸 좀 말씀드리면, 최상병 특검이 조태용, 이종호 압수물을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게도 제공을 한다. 이거 여러분들이 너무 당연시 보이지만 왜 그러냐면, 조태용과 이종호는 내란 사건, 김건희 사건, 최혜병 사건에 셋 다 물려 있죠.
왜 최혜병 사건이 다른 사건에다가 압수물을 먼저 제공해 주냐면 최혜병 사건은 사건이 좀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조태웅이랑 이종호를 압수수색을 했어요. 김건희 사건은 딴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 조태웅이나 이종호까지는 가지를 못했어요. 내란 특검도. 근데 최혜병은 제일 빨랐잖아요. 그래서 압수를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다른 김건희 특검이나 내란 특검에서도 조태웅이나 이종호에 대해서 압수 신청을 했거든요. 압수 영장 신청을 했는데 이미 이 압수물을 누가 갖고 있어? 조태웅 휴대폰이나 이종호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최혜병 특검이 갖고 있으니까 복사본을 전부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에게 공유를 해준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먼저 압수를 해갖고 최혜병 특검이 갖고 있으니까 다행이죠. 그래서 이종호 휴대폰이나 최상병 조태웅 휴대폰 다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쪽을 복사본을 최혜병 특검에서 내란 특검에도 조태웅 휴대폰을 제공해주고 이종호의 휴대폰 내역도 제공해주고 이렇게 특검끼리 공조수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에 다른 특검에게 제공한다는 소리가 이미 먼저 최혜병 특검이 확보를 했기 때문이다. 이거는 또 다른 특검에서 먼저 확보한 증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특검에게 제공을 하겠죠. 특검이 굉장히 디테일한 게 뭐가 있냐면 만약에 향후 법정에서 최혜병 특검이 압수한 거를 내란 특검이나 그 김건희 특검에게 제공했다 그래갖고 증거 능력에 문제를 삼을 수가 있잖아요. 저것들이 법미꾸라지들이. 그래서 향후 법정에서 증거 능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위한 목적으로 일부러 영장 집행 방식으로 압수물을 다른 특검에 제공했대요. 영장 집행 방식으로. 제가 그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해서 다른 특검에도 이렇게 영장 집행 방식으로 굉장히 철두철미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란 특검 좀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내일이 하이라이트야. 내가 보면 정지원과 과연 유경옥이가 사실 정지원 유경옥이가 불문 김건희는 끝장이거든. 그동안 거의 가스라이팅 될 것 같은데 결국 정지원 유경옥도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내일 특검에서 쟤네들을 어떻게 요리를 하냐에 따라서 스모킹건도 나올 수 있고 중요한 김건희를 소환하기 전에 중요한 조사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오늘 내란 특검이 우리 덕수 집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구속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한덕수의 집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 다음에 삼청동 국무총리 공간을 압수수색합니다. 국무총리 공간은 지금 김민석 총리가 있기 때문에 공간 압수수색은 쉽죠. 그리고 한덕수 지금 집을 압수수색을 하고, 그 다음에 강희구 전 대통령 부소실장 자택도 압수했어요. 이거 뭐냐면 강희구랑 한덕수는 대통령 개헌문건 포고령 이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시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특검팀이 윤석열의 불법 개헌뿐만 아니라 한덕수의 내란 적극 가담으로 보고 오늘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한덕수 어떤 식으로 거짓말을 했어요. 헌법재판소나 내란 청문회 국회에 나와갖고 저는 개헌 해제 국무회의가 열린지도 몰랐고 개헌 선포 문을 봐선 사실이 없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나중에 제 양복 뒷주머니에 보니까 그때 알았습니다. 계속했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 어제. CCTV에서 이상민이랑 밑줄 쫙 그면서 공부하는 걸 걸린 거잖아. 밑줄 쫙 그면서 한덕수랑 이상민이랑 회의하고 최상목이 뭐 꼬깃꼬깃 접었다 그래. 그거 다 걸렸잖아. 영장 청구가 지금 얼마 안 남았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내란 특검에서 중요한 조사를 했어요. 외환죄. 지금 내란 특검은요 내란 사건과 외환 사건을 동시에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김명수 합참의장을 조사했어요. 이 김명수 합참의장은 왜 조사를 했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명수 합참의장은 김영현이가 자꾸 무인기를
11월 달부터 보내길래 김명수 합참의장이 무인기 좀 그만 보내면 안 되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둘이 싸웠었대요. 그러다가 뭐 전쟁 나면 어떻게 하는가 뭐 시키는 대로는 하지 뭐 합참이 말이 많아 뭐 이러면서 막 설전을 벌린 거야.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가 작전을 계속하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합참에서 처음에 합참도 거짓말을 했어요. 예, 무인기 날린 걸 보고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합참도 보고받은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드론사령부를 압수수색하고 김용대 드론사령관과 이승호 합참 작전본부장을 불러 조사하고 최종적으로 김명수 합참의장이 사실 김명수 합참의장은 이번 내란에서 패싱당했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원래 계엄을 선포할 때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돼야 되는데 사실 계엄사령관을 패싱하고 김명수가 육사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김명수를 패싱하고 저쪽에서 누구죠? 누가 계엄사령관 이름 뭐였죠? 개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합참 입장에서는 지금 뭐 이 사건에 대해서 굳이 속일 필요가 없죠. 박한수를 육사 출신이라서 박한수를 그 계엄사령관으로 썼었죠. 그래서 이거를 아마 김명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그래서 이 외환죄에 대해서 제대로 합참의장이 얘기하는 거는 중대한 역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밝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요거 하고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오늘의 1부는 여기까지 일단. 예, 여러분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저는 개인적으로 최동석이라는 사람한테 1도 감정이 없어요. 이 사람을 일면식도 없습니다. 제가 왜 계속 최동석이는 큰 앞으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냐면 친노 친문과 친명을 갈라치기 하기 가장 좋아요. 조중동이.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친노 친문과 이재명 대통령의 친명계를 갈라치기 하는 바로 저 아킬레스건이 지금 최동석이가 지금 자리가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언론들이 지금 저도 기자다 보니까 언론인 방, 단톡방 이런 데 들어가 있잖아요. 내일 최동석 뭐 터져준다. 매일매일 지금 그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오늘 최동석이 터진 게 바로 이거예요. 지금 얘가 유튜브 채널을 삭제를 했거든요. 지금 기자들이 이거 다 찾고 있어요. 조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조국의 과도한 있어빌리티. 한마디로 금수저라는 거예요. 조국이 금수저야. 이 사람이 볼 땐. 막 그러면서 여태까지 했던 망발들 있죠. 그런 것들을 계속 아니 지금 대놓고 얘가 다 지웠다고 하지만 디지털 증거는 남아있거든요. 과거에 뭐라 그랬냐? 조국은 이재명과 민주당의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걸림돌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이번 대선 때 조국 혁신당이 걸림돌이 됐습니까? 나 하나만 물어보자. 이번 대선 때 조국 혁신당이 후보를 냈습니까? 오히려 박은정 의원, 조국 혁신당 전부 의원들이 민주당 잠바 입고 선거운동하는 거 봤죠? 그쵸? 진짜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잠바 입고 선거운동하는 걸 봤죠. 근데 끊임없이 민주진영 갈라치기 하려고 이딴 식으로 조국은 이재명과 민주당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거 인간도 아니에요 이거. 진짜 가장 예의 망발 중에 뭐냐면 조국은 과거에 공익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가? 이게 인간입니까? 조국의 희생으로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가 돼갖고 지금 검찰 때려잡는 거 아니에요? 부인이 4년 동안
감옥에 가고 딸이 고졸이 되고 본인도 감옥 가면 저 정도 희생을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난 진짜 너무 열받아서 그래. 응? 조국이 아무 희생을 안 했다고? 정영춘 교수님 표창장 위조도 아닌 위조했다고 4년 살고, 조국 장관님 지금 2년 살고, 딸 고졸되고, 얼마나 더 남들은 멸문지화를 당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인간 얘기하는 거 보세요. 조국은 공익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가? 이게 인간입니까? 어? 문재인에 대한 이율 배반적 태도. 더욱이 이거 말고 우리는 왜 조국에게 속았는가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거길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은 같은 계열이래요. 인간이에요. 어떻게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원망스러울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문재인 대통령 원망스러울 수 있어요. 윤석열에게 너무 우리가 당해서. 윤석열과 문재인이 같은 계열이다? 이거 노무현 대통령을 진짜 지금 노무현과 문재인은 하나였어요. 그런 문재인을 윤석열과 같은 계열이라 그러면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가장 화나는 게 뭐냐면 진짜 걱정되는 게 지금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 아쉬운 점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원망하지 않아요. 이 또한 우리가 민주주의를 겪는 과정에서 민주 진보가 순에 빠져서 당했다라고 생각해요.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알면서도 윤석열을 시켜서 이재명을 압박한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속았고 조국도 속았고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속았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나 나나 윤석열 중앙지검장 될 때 박수를 쳤고 검찰총장 될 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응? 특이한 건 뭐냐, 이 최동석과 김용민 TV의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외조카예요. 김용민 씨가. 근데 김용민 씨가 이자를 의절했습니다. 우리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 그 이사장 아시죠? 그 김용민 이사장이 저 최동석의 외조카예요. 근데 김용민 그 평화나무 이사장도 의절을 했어요. 응?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거 빨리 처리 안 하면 최동석 이재명 정부의 리스크입니다. 지금이야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초기고 인기가 있고 지금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우리 민주 진영은요, 친노, 친문, 친명이 합쳐져야지 지킬 수 있어요. 민주정부를. 여러분들 제 말에 동의하시죠? 친명 가지고만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 없어요. 민주 진영을 유지할 수 없어요. 전통적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이 거룩한 이 민주 진영의 계보를 잘 지켜야지, 응? 진짜 지킬 수 있어요. 응? 그러니까 제가 보면 지금 친노, 친문, 친명 갈라치기 하는 가장 리스크예요. 위험합니다. 저 빨리 파면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진짜 골치 아파져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딴 거 아니야. 결국은 저 인간을 계속 청와대 인사처장에 놓는 순간 계속 친노 친문 진영은 불만이 쌓이게 되죠. 제 말 맞죠? 아무리 지금 이재명 대통령 박수를 쳐주고 해도 저런 놈이 계속 이재명 대통령 측근으로 있는 순간 친노 친문 진영에서는 계속 불만이 쌓이는 거고, 심지어 친문에서 가장 문재인 대통령 측근에서 보다하던 윤건영 의원도 이번 대선 때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이번에 열심히 하고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데 진짜 문재인 대통령 욕먹을까봐 최선을 다했다고요. 거기에 내란
어떤 경호처나 이런 내란 진압할 때 윤건영 의원님이 진짜 열심히 했는데 윤건영 의원님이 저런 인간을 인사처장에다가 임명을 하니까 자괴감이 든다 그랬어요. 응? 저는 진짜 이거는 아니에요. 응? 이재명 정부의 메가톱급 리스크입니다. 이거 잘못하다가 나중에 진짜 없어졌던 개파 싸움이 일어나요. 응?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윤석열과 동급 취급하는 새끼를 인사처장에 넣으면 누가 가만히 있겠냐고. 어? 조국을 저렇게 힐난하는 놈. 응? 전 제발 이런 놈, 응? 제발 빨리 속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조국도 문재인, 윤석열과 마찬가지다. 몇 명 의원 모아 쇄빙선 되겠다고 허황된 거짓이다. 쇄빙선 역할 잘 했잖아. 3년은 너무 길다 하면서 날렸잖아 진짜. 어? 제가 문재인은 욕 먹어도 됩니다라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욕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 아니 지우지 마세요. 어떤 분이 그랬죠? 문재인 욕 먹어도 됩니다. 욕 먹어도 되는데 욕은 욕대로 먹지만 지금 이 글을 쓰신 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이가 동급입니까? 아니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응? 제가 문재인을 욕하라는 게 아니에요. 문재인과 윤석열이 동급이에요? 그건 아니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제가 언제 문재인 대통령 욕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쉽고 잘못된 점도 많았고 속 터지게 답답한 점도 많아요. 민주당도 욕먹고 친문도 욕먹고 욕먹을 만해요.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조국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과 동급이다? 저는 그거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친문 우리 민주진영 전체를 모욕하는 짓이에요. 저는 욕 먹더라도 그건 아닙니다. 우리 거룩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라는 민주진영 자체를 모욕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응? 이런 놈 빨리 날리지 않으면 시끄러워집니다. 다음 강선우 의원이 사퇴를 했어요. 이거는 우리 진영 안에서 지금 제가 오늘 또 취재를 좀 했어요. 취재를 했더니 대통령실에서는 이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가부 장관이 큰 자리가 아닌데 이 문제 가지고 지지층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 의원들도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이게 집권 초기부터 잘못하면 이게 큰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라고 해서 조기에 뭐 결단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강선우 의원이 사과를 했죠. 뭐 대통령에게 미안하고 민주당에게 미안하고 국민 여러분께 미안하다 그랬는데 뭐 여러분들은 강선우 지켰어야 된다. 뭐 강선우 잘 그만뒀다 갈리죠 어느 정도.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미 대통령이 결단을 했으니까 뭐 지키는 게 맞았다. 그만두는 게 잘했다.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적어도 자진 사퇴를 할 때는 이 문제가 되는 핵심은 보좌진이었잖아. 억울한 면이 많겠죠. 강선우 의원. 그렇지만 보좌진에 대한 사과나 위로가 없었다는 것은 좀 아쉬워요. 개인적으로. 응? 보좌진도 문제가 있는 보좌진들도 있었을 테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왕 사과를 하는 건 보좌진에게도 사과 글 하나 올렸던 건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좀 지금 이재명 정부는 보수도 껴안고 보수의 어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도 유임시키고 여러 가지 다양한 통합의 시도를 하잖아요.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지금 결국은 여성가족부 장관이지만 곧 이어서 성평등 가족부로 바뀌잖아요.
성평등 가족부로 바뀌잖아요. 왜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이 돼야 되는, 여성만 시켜야 된다는 그런 편견을 갖고 있죠?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성가족부 장관을 남자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한쪽으로만 여성가족부 장관이니까 여성을 시켜야 된다? 저는 이번에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남성을 시켜갖고 여가부 폐지를 외쳤던 2030의 마인드도 좀 바꾸게 해주고 이재명 대통령이 20대 30대들에게도 지지를 받을 수 있게 저는 남자 여가부 장관 그 이후에 성평등 가족부 장관으로 만들면 되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나가 이 거지 같은 새끼야. 그래서 저는 좀 지금은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세요? 그쵸? 아니 여자만이 섬세하다? 그거는 저는 편견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남자가 여성을 바라볼 때 왜 남성 입장에서 여성을 낮춰보거나 그거 제일 잘 알아요. 여성은 당하는 입장이니까 평등해서 불평등이라고 생각하지만 남자 입장이지만 남자들이 이런 면에서 여자를 깔본다 이런 거 제일 잘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가해자가 더 잘할 수 있잖아요. 뭐 차별과 평등에서 저는 오히려 이재명 정부에서 남성을 여가부 장관으로 시키고 거기에 성평등 가족부 장관으로 하면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응? 진짜로. 아니 강선우가 특별한 갑질이 어준이 형이나 푸나님 저는 그런 걸 다 떠나서 그걸 지금 와서 또 얘기를 하면 자른 게 잘못했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 얘기가 오래가면 안 좋아요. 민주 진영에서. 응? 강선우 문제는 일단락 됐으니까 그쵸?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의 시발점은 보좌진들에 대한 갑질로 언론이 때리든 뭐하든 그게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해명의 거짓말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고 그러면 적어도 나갈 때 강선우 의원이 어떤 그 문구 하나 넣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응? 그리고 저는 그래서 좀 발상의 전환이 인사에서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제가 노동부 장관을 현직 철도 기관사를 할 때 진짜 박수를 쳤거든요. 응? 우리가 늘 노동부 장관 하면 뭐 교수 출신 무슨 어디 노총 근데 진짜 현직 철도 기관사 할 때 얼마나 참신한 인사였습니까? 저는 이번에 어떤 여성 평등 문제에 대해서 여성들만 연구하지 않잖아요. 남성들도 여성 평등의 문제에서 이쪽에서 진짜 운동하고 그랬던 분들이 이번에 여가부 장관에 오면 누가 봐도 참신한 인사고 인사에 대해서 저는 말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이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박찬대 의원님에 대해서 한마디 할게요. 박찬대 의원님이 3시 30분 정도에 강선우 사퇴를 하라고 하면서 올립니다. SNS에. 17분 후에 강선우가 사퇴를 합니다. 강선우의 사퇴를 전당대회에 이용하려고 그랬던 박찬대는 용서가 안 됩니다. 너무 야비해요. 응? 전 이거는 정말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강선우 이렇게 공격당하고 그랬는데 마치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본인이 제일 먼저 아는 사람 같이 강선우 사퇴 압박을 3시 30분에 하고 강선우가 17분에 후에 사퇴한다라고 SNS에 올리고 다시 박찬대가 결단에 감사하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취재를 해보니까 정청래 의원도 알고 있었대요. 정청래 의원도 강선우 사퇴가 결정됐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대요. 박찬대도 알고 정청래도 알고 있었는데 정청래는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박찬대를 이걸 전당대회에 이용하려고 강선우 사퇴를 먼저 외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겁니다. 응?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문통 때는 인이 하고 싶은 건 다 해라고 이외 이재명 때는 수석 인사까지 검증하는 건지 검증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전 정부 아니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을 까던 놈을 쓰면 이재명 대통령이 나중에 더 위기에 몰릴까봐 하는 거지. 정신은 좀 차리자. 똑같은 방송을 봤으면 어? 나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정청래 의원도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정청래 의원도 강선우 의원님의 사태를 사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명심 논란이 무색해진 거예요. 마치 정청래는 몰랐고 박찬대가 더 빨리 알아서 대통령의 의중을 더 빨리 캐치했다. 이거를 말하고 싶었었던 건데 정청래 의원도 알고 있었답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자기 동료가 사퇴하는 거를 전당대회 이용하려고 명심이 나한테 있다라는 걸 누가 봐도 박찬대는 그 의도로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전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실망스럽다. 이런 남의 아픔을 이용해서 자기가 당대표 되려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국힘당 얘기 좀 할게요. 제가 어제 한동훈 나올 것 같다 안 나올 것 같다 아침 저녁으로 바뀐다 했는데 한동훈이가 드디어 안 나온다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뭐 아침에는 나갈라 그랬다가 밤에는 또 안 나갈라 그랬다 막 그랬는데 저는 뭐 요즘 SNS 글 쓰고 그래갖고 나올 것 같게 처음에는 저도 안 나오겠다. 근데 결국은 이제 불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그러면 제가 오늘 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잖아요. 왜 그러면 한동훈이는 불출마를 선언했을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한동훈이가 불출마를 선언한 이유는 저거래요. 지가 당대표 돼봐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답니다. 지가 당대표가 돼봐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래요. 왜 그러냐면 당대표만 돼봤자 원내대표 송원석 최고위원들 저쪽에서 다 그러니까 원내를 배지들이 저쪽이니까 누가 봐도 한동훈이 할 수 있는 게 지난번 비대위 때랑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또 무기력한 한동훈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극구 말렸다. 이거는 겉에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한동훈 진짜 왜 안 나왔을까? 찾았습니다. 한동훈 왜 안 나왔을까? 여러분들 한동훈 왜 안 나왔을까? 재보선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내년 배지부터 달라고. 아니 배지부터 달라고. 저게 그러니까 당대표 그러니까 배지 없는 당대표가 얼마나 힘없는지 알았잖아. 당대표 되면 뭐 쇄신을 위해서 또 친윤해서 당대표 불출마 선언하라 그럴 수 있잖아. 재보궐도 당대표가 나간다 그러면 지랄하잖아. 이게 내가 카모니까 이 새끼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근데 왜 안 나왔냐? 한동훈 공천 안 주면 또 난리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당권은 친윤에게 내주고 어떻게 보면 당의 분열이나 이런 걸 자기가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보여주면서 뒤에서는 뭐 조경태를 밀든지 안철수를 밀든지 그건 지 마음이고 배지 없는 당대표의 서름을 느꼈잖아. 여러분들 알다시피 계엄령 해제 투표할 때도 한동훈이는 거기 못 들어가는 거를 박주민 의원이 데리고 갔잖아. 그래서 내년 재보선에 한동훈이가 출마를 해서 배지를 달고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 끝나면 어때? 당 비대위 체제나 또다시 전당대회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내년 재보선에서 국힘당이 이길 확률은 진짜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할 가능성보다도 낮다라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지금 누가 당대표 되든 간에 내년 지방선거 참패를 하면 아니나 다를까 또 지도부 물러나라고 하면 한동훈이가 그때 자기는 지방선거에 국회의원에 도전해서 배지를 단 다음에 원내를 진입하려는 게 더 안정적이다라는 결론을 냈대래요. 제 말 여러분들 일리가 있죠. 그렇죠?
한동훈 새끼가 원래 한동훈이가 나오면 사실 얻는 건 많거든요. 그 당대표가 됐는데도 친윤의 반대로 무기력하고 할 수 없고 끝까지 막 투쟁하고 이러면 한동훈에게 대서사시가 남는데, 한동훈이는 정치 초짜이기 때문에 그런 걸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일단 배지부터 달자가 한동훈의 계략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한동훈이가 일단 불출마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국힘당은 그러면 어떤 구도로 갈 것이냐, 이걸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일단은 사람들은 김문수와 장동혁의 2파전이다, 이제 누가 봐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오히려 김문수와 장동혁의 2파전이 아니라 장동혁이가 원사이드하게 이길 것 같습니다. 지금 친윤은 장동혁이를 밀고 있고, 국힘당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냥 TK의 배지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당이기 때문에 김문수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친윤과의 어떤 잠시 동거였죠. 김문수는 한덕수 대권 후보를 만들기 위한 김문수 바지를 이용하려다가 김문수가 이번에 난가병에 걸려서 친윤의 요구를 뿌리쳤기 때문에 친윤 입장에서는 한동훈과 버금가는 배신자예요. 근데 지금 참 심각한 게, 전환길이가 김문수를 밀고 극우들이 김문수를 밀고 지금 친윤들은 의원들의 힘으로 싸워야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을 보시면, 그럼 그러니까 내년이 된다. 다음 달 몇 명에서 붙냐? 일곱 명이 지금 국힘당 전당대회에 출마 선언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일단 안철수 출마 선언했죠. 조경태, 안철수, 주진우, 양양자, 그 다음에 그 누구죠? 조경태, 김문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7파전이 될 것 같은데, 그 결국은 장동혁, 김문수 대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이것도 흥미로워요. 만약에 김문수가 이기면 친윤 세력은 한풀 꺾이는 거고, 김문수가 이길 경우에는 진짜 국힘당을 구구가 접수했다. 그렇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김문수가 이기면 국힘당은 구구가 접수한 거고, 지금 장동혁이가 이기면 여전히 친윤이 당권을 잡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될 게 이제 찬탄 대 반탄의 싸움이 어떻게 연대를 할 것인가. 당연히 여러분들 김문수, 장동혁은 뭐 나중에 단일화를 할 것 같아요. 후보 단일화 한 명만이 올라가 뭐 단일화를 할지 얘네들이 결승에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안철수, 조경태, 장성민, 양양자, 얘네들은 아마 찬성의 연대를 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주진우가 어떤 스탠스냐면, 주진우는 찬성과 반대의 교집합에 있어요. 누가 봐도 주진우는 윤석열의 법률비서관이었죠. 그리고 한동훈이가 12.3 계엄 이후에 계엄은 잘못됐다라고 할 때 주진우는 계엄 해제 투표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중간에 있는 거예요. 윤석열 편이기도 하고 계엄은 잘못됐다 그러면서 표결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동훈 개인척, 윤석열 개인척, 지금 주진우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특검 수사 피하려고 나오는 것이죠. 이거는 최혜병 특검에서 주진우는 직접적으로 외압을 저는 행사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법률비서관이라서 국방부에 여기저기 전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가 봐도 지금 소나기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 핑계로 지금 최혜병 특검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8월 달까지는 뭐 소환이 되거나 조사를 안 받아도 되니까 그래서 나온 것 같고, 결국은 친윤계가 미는 장동혁이냐, 아니면 국민의힘 지난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고, 김문수 뒤에 극우냐. 그래서 이제 극우가 장동혁을 밀 것이냐, 정광훈이가 장동혁을 밀 것이냐, 김문수를 밀 것이냐. 당연히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는 김문수인데,
이 머리 빠른 정광훈이가 장동혁이한테 붙을 수도 있고 뭐 세이브 코리아의 전환길이가 뭐 이런 얘기 솔직히 저도 하고 싶지 않은데 별로 관심도 없지만 얘네들은 누가 주도권을 갖고 내년 지방선거를 지휘할 것이냐. 이 지방선거에는 보궐선거도 포함돼서 한동훈이는 내년 지방선거에 보궐로 출전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안철수가 지금 계속 오세훈이도 만나고 조경태도 만나고 이러고 다니는 거 보니까 단일화 전문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단일화 제일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안철수 씨가. 제가 단일화는 제일 많이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에게도 양보했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양보했고 저는 매번 단일화 윤석열에게도 양보했습니다. 저는 늘 단일화는 제 몫입니다. 해서 지금 조경태, 오세훈, 안철수 반구구 연대가 어떤 성사가 되나, 또 단일화의 물꼬를 안철수 씨가 틀 수 있나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좀 열받는 뉴스는 법치 유린했던 그 서부지법 폭동을 일으켰던 자들이 1심에서는 실형이 나왔었는데 지금 반성하고 있다, 반성문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얘네들이 지금 집행유예로 지금 풀려나오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왜 제가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요, 서부지법 폭동은 내란 특별재판부에서 다뤄야 돼요. 제 말 맞죠? 서부지법 폭동은 내란 특별재판부에서 다뤄서 저 새끼들 최고형으로 때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내란이었잖아요. 윤석열 죄 없다라고 하면서 이거 내란 일으킨 거거든요. 왜 서부지법 폭동 사건을 일반 재판부에서 다루는지 저 이해가 안 가요. 응? 여러분들 제가 저희 시사타파 여기 커뮤니티 보이시죠? 시사타파 채널에 가시면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7시간 전에 전현직 법사위원장 법원의 강력 경고, 사법부 바뀌지 않으면 특별재판부 도입, 이거가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좀 있으면 이제 청원이 아마 올라갈 거예요. 어디에서 안 올리면 우리라도 올려서 이거 빨리 5만 명 넘기면요, 여러분들 여기에도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우리가 특별재판부가 생겨야만 저런 서부지법 폭동의 진짜 내란 폭도들도 내란 특별재판부에서 저 재판받게 해야 됩니다. 응? 그 다음에 오늘 참 다양하게 많이 준비했죠. 마지막으로 제가 또 제 개인적인 의견, 여러분들 저는 교육부 장관 문제 좀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이진숙을 문제를 다루고 싶은 게 아니라 교육부 장관은 보수가 교육부 장관을 하든 민주지정에서 교육부 장관을 하든 바뀌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어려운 문제죠. 저는 일단 교육부 장관의 어떤 스펙이나 이런 걸 볼 게 아니라 교육의 철학의 부재라고 생각해요. 저는 대한민국 철학이 없는 교육, 그러다 보니까 그 철학이 없는 교육이라는 게 뭐냐면, 서울대학교 10개 만든다, 이재명 대통령 뜻은 알겠지만 서울대가 없어도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만드는 게 저는 기본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교육의 철학은, 저는 어느 정권이, 그러니까 진보나 보수할 것 없이 교육에 대한 철학이 저는 부재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리 진보가 정권을 잡아도 교육의 해법이 안 나와요. 해법이 안 나와요. 다른 것들은 굉장히 국힘당과 차별화되고 해법이 딱딱 우리 민주정의 정권을 잡으면 달라지는 모습이 있는데, 교육만큼은 그러지 못해요. 그럼 왜 그러냐? 이게 서울대 때문에 그래요. 서울대랑 연고대, 이 스카이대, 뭐 이것들 때문에 결국은 서울 집중 현상이라고, 강남의 집값이, 사실 이 대학의 서열화 이거를 어떻게든지 뭐 예전부터 없애야 된다 이런데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교육이 민감하기 때문에 잘못 건드렸다가는 학부모들의 반발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걸 쉽게 손으로 못 건드려요. 응? 저는 참 이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이 국가에 어떻게 보면 이 100년 대계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 좀 민주시장은 좀 저들과 다르게
좀 교육부 장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대한민국의 민주 진보가 교육을 이끌어갈 것인가. 좀 확고하게 대학의 서열화를 철폐할 것이냐, 아니면 서울대 같은 대학을 더 늘려갖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좀 디테일한 좀 계획과 어떤 한국 교육의 위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무조건 대학의 서열화를 폐지한다? 저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들은 선진국들 그런 유명한 대학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유명한 대학을 나와서 꼭 출세하고 내란, 그래봐야 서울대 법대 나와서 하는 짓들이 결국 내란 일으켰던 저런 평생 사형 아니면 저런 자들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교육의 질을 좀 높이고 여러 가지 좀 민주 진보가 좀 철학 있는 교육 정책을 좀 펼쳤으면 좋겠다. 저도 사실 답은 없는데 적어도 민주 진보는 좀 철학이 있는 교육 정책을 좀 펼쳤으면 좀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오늘 거의 1시간 떠들다 보니까 1시간 한 2분 정도 됐네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려, 제가 오늘 낮에는 어디 갔다 왔냐면 우리 최강욱 의원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거기 조문을 좀 갔다 왔는데 그 조문에서 갔다가 정봉주 의원님을 만났어요. 정봉주 의원님, 강득구 의원님 뭐 이런 분들을 만났고, 저는 이명수 기자랑 같이 갔거든요. 근데 오늘 좀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최강욱 의원님과도 인사를 하고 그랬는데 정봉주 의원님이랑 강득구 의원님이랑 저랑 이명수 기자랑 거기 그 넷이 그 조문 객들 거기 영접하는 데서 앉아 있었는데 어떤 그 검은 그 수복을 입은 분이 오시더니 되게 반갑게 악수를 해주는 거예요. 최강욱 의원님의 어머님이세요. 최강욱 어머님이 이명수도 잘 알고 저도 잘 알고 유튜브 다 보신대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최강욱 의원님이 완전 유튜브의 도사예요. 어머, 모자 벗고 오시니까 몰라보겠어요. 그리고 나는 다 보지. 전문가예요. 전문가예요. 최강욱 의원님 어머님. 와. 그러니까 어머님이 연세가 많으신데 너무 똑똑하신 거예요. 정봉주 의원님한테도 반갑게 해서 전국구에서부터 우리 아들을 유명하게 해줬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정봉주 의원님 얘기하고 막 이것저것 얘기하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보러 밤마다 뭐 시청하고 이것저것 다 보신대요. 그래서 야, 최강욱 의원님이 저렇게 똑똑하신 게 어머니가 저렇게 총명하시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최강욱 의원님이 아버님 정봉주 의원님 이렇게 끼안으면서 저는 그냥 악수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봉주 의원님이랑은 참 오래된 관계라서 정봉주 의원님을 보고 이렇게 눈물을 막 흘리시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최강욱 의원님 막 이것저것 국회의원 배지 날라가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으셨나 봐요. 마음이 안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최강욱 의원님이 좀 마음에 좀 짐이 있었나 봐. 그리고 어쨌든 제가 오늘 낮에 와이프 생일이었지만 꼭 거기를 안 갔다 오면 마음이 굉장히 무거울 것 같아 갖고, 멀지만 제가 꼭 거기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착한 명수에게, 명수야 좀 같이 가자, 좀 뻘쭘할 수 있는데, 그랬더니 명수가 흔쾌히 같이 가준다 그래서 거기 갔다가 오자마자 또 저희 와이프랑 같이 저녁 먹으러 가고, 그래서 내가 오늘 방송이 조금 늦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 녹화 여기까지만 할게요.